만에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알려주려면 팔을 접고 아주 내가 심취해 갖고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전투적인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끝장나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코너를 많이 할 생각.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차를 탈 때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볼 때 쏙쏙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쪽집게식으로 한 단락씩을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알려드리고, 원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칠판을 설치했던 거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윤석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과거에 했던 만행들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윤석노의 만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됐던 거죠. 여기도 어제 했던 거 보면 공문서 가지고 구락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겠죠. 공문서 가지고 구락 가면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너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너링의 정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너링에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면 노 사장이 하체 우리기를 할 때 서스펜션 설명을 왜 저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일단 코너링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코너링에 관련된 서스펜션의 캐퍼시티, 노 사장이 늘 강조하잖아요. 캐퍼시티 뜻이 뭐예요? 능력치. 능력, 캐퍼시티. 코너링을 할 때 서스펜션 앞뒤의 능력치를 어떻게 보냐. 근데 사실은 능력치에 가기 전에 중량하고 앞뒤의 무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저중심,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되고 캐퍼시티, 앞뒤 서스펜션의 능력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노 사장이 늘 리뷰에서 말하는 거 뭐야?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는 리어 서스펜션에 있다,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저의 하체 우리기를 보면서 도대체 노 사장이 말하는 조종성과 안정성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1타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이제 하체 우리기가 쏙쏙 들어오게 될 거예요. 조종성은 뭐냐면 드라이버가 뜻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가면 되고, 나의 의도를 차가 받아주는 거를 조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성은 뭐냐? 주행 중 발생되는 물리적인 노면이나 횡풍이나 횡지, 뭐 노면에 울퉁불퉁 해갖고 갑자기 노면을 탄다든가, 그 다음에 횡풍,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차가 옆으로 가려고 한다든가,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옆으로 밀리든가, 횡지, 코너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자동차가 정확하게 타각만큼 가야 되는데 물리법칙에 의해서 또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버티려고 하는 그런 거를, 그런 요인에 대해서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거를 안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하체 구력에서 조종성과 안정성을 말하는데, 이 조종성은요,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조종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는 안전성이 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사장이 말하는 근간이 중요하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게 이 안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차가 똑바로 가고 똑바로 서고 똑바로 돌아야 되는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설계, 기본 설계를 얘기한 기본 설계. 이 기본 설계가 돼 있어야지만 이 다음에 조종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이 이 안전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성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안전성이 되려면 뭐가 확보가 돼야 돼? 셰시 위에 뭐가 있어? 프레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야 안정성을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팔이 튼실하네요 라고 했는데, 몸이 좋아진, 벌크업이 됐다. 요새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코너를 들어갈 때 이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 그러면 앞바퀴가 조향을 딱 꺾으면서 코너를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차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생겨요. 지금 이 방향으로 차는 날라. 이게 언더스티어예요. 언더스티어. 차가 쭉 바깥으로 밀리는 걸 언더스티어. 제조사는 언더스티어를 의도적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세팅을 해서 언더스티어를 맞는데, 사실은 원을 기점으로 보면 원심력은 이쪽으로 나가요.
원심력으로 차는 나가려고 하고 차는 앞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과 원심력, 그 다음에 언더스티어로 날아가는 방향의 중간을 슬립각이라 그래. 슬립각. 이 차가 슬립을 허용할 수 있는 이 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과 어떻게 들어가냐, 앞바퀴 쪽에 무게 배분이 실렸느냐, 앞바퀴 쪽에 무게 배분이 안 실렸느냐, 악셀을 밟고 있느냐 안 밟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어느 만큼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기본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노 사장이 왜 늘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의 리어 서스펜션을 얘기를 하냐면, 자, 슬립각이 생기고 언더스티어로 날아갔을 때 앞바퀴는 방향을 틀어 있어요. 그러면 슬립각하고 날아가는 방향에 정 90도로 버틸 수 있는 각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앞바퀴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앞바퀴는 틀어지면서 양쪽 바퀴의 고저차라든가 바퀴의 이 노면하고의 수평 유지 각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슬립각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어떤 저항값이 생겨요. 근데 뒷바퀴는 조향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로 날아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이 슬립각에서 이 뒷바퀴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거기다가 뒷바퀴는 뭐가 있냐? 여기에 내가 뭘 써놨어? YAW. 요가 뭐예요? 삐뚤어져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걸 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뒤틀어져서,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데서 이상하게 되는, 똑바로 못 가고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거를 요라고 한대요. 요. 피칭 같은 경우는 앞뒤로 흔들리는 거, 롤링은 좌우로 흔들리는 거. 요 컨트롤을, 여기가 요잉이 생기는데 뒷바퀴는 요 에너지가 증가에 취약하다. 뭐냐면 언더스티어로 날아가고 슬립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바퀴 쪽에 엔진이 있거나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뭐 했을 때 악셀을 전개해서 뒷바퀴 쪽으로 무게 배분을 옮기지 않는 이상에서는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려고 하는 요잉 현상이 생겨. 요잉. 그러니까 뒷바퀴는 각도 조절도 못 하는데 타각도 못 주는데 얘를 중심으로 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요인까지 내니까 이 바퀴가 노면을 지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는 암의 위치나 설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요. 로우암이 있고 레트럴 링크가 있고 어퍼암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토 링크. 토 컨트롤 링크를 달아가지고 뒷바퀴가 이렇게 회전을 들어갈 때 여기서 요인까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뒷바퀴는 멀티링크를 쓰고 여러 가지의 링크를 넣어서 노 사장이 맨날 말하는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는 뒤에 리어 서스펜션에 있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가 코너를 돌 때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내 차의 뒷바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절대 언더로 쭉 날아가거나 오버스티어로 획 도는 거를 자기가 운전 실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왜? 내 차의 뒷바퀴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운전을 하면 그거 이상의 벗어나는 행위를 내가 안 하겠죠. 코너에서 악셀을 세게 지지고 나간다거나 급격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확 꺾으면 어떻게 돼? 원심력 플러스 슬립각 플러스 요인까지 생기니까 뒷바퀴는 못 버텨. 근데 만약에 슈퍼카나 고성능 차처럼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치밀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요인을 견뎌주는 거죠. 그게 고성능 차예요. 그래서 노 사장이 맨날 서스펜션 얘기하면서 고성능 차 보면 그냥 침 튀기면서 막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코너를 들어갈 때. 코너에서는 뒷바퀴가 많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무게가 이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뒤는 한없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왜 뒷바퀴의 캐파시티가 중요한가? 무게 배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앞쪽으로 다 치중이 돼서 코너를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코너에서는 함부로 악셀을 지지거나 함부로 타각을 많이 주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노 사장이 리뷰 그렇게 많이 하고 코너에서 막 세게 가고 막 리뷰 보면 막 끼익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막 돌거나 이런 일을 안 만들잖아요. 옛날에 저도 운전 못할 때는 저도 돌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걸 느낀 거죠. 아, 차가 어떻게 했을 때 도는구나. 어떻게 했을 때
쭉 밀려버리는구나 이런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감안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좋았어, 좋았어. 자, 그리고 G70하고 오늘 좀 재밌는 현대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G70하고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G70이 GV70이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오는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G70하고 GV70이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 디자인은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요잉이 잘 뭔지 모르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차가 갈 때요. 요렇게 흔들리는 거를 롤링, 요렇게 흔들리는 거를 피칭, 요렇게 흔들리는 걸 요잉이라고 해요. 내가 리뷰에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내가 요잉을 몰라요. 요렇게 흔들리는 게 요잉, 요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게 피칭, 좌우로 하는 게 롤링이라고요. 내가 리뷰하면서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건데 지금 저보고 요잉을 모른다고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코너에서 언더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뒤가 요로 날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전체 요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딴지를 걸려면 정확하게 걸어주세요. 내가 지금 코너링에서 요잉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행 중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뒤만 흐르는 차를 여기를 중심으로 뒤가 이렇게 흐르는 요를 말하는 거예요. 요 YAW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행 중에 발생하는 요잉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좀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보자. 댓글을 보면 그럼 혼다에서 만든 사륜 조향 시스템을 단차량이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점이 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면. 자, 현대자동차에서 GV70과 G70이 나와요. 근데 현재 GV80에 문제가 있고 G80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 시장에 진출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올해 10월이나 내년에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현대자동차의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새로 나오는 요번 K5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등과 함께 뭐 재무장을 해서 미 시장을 진출한다. 원래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율이 약 30% 이상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랑 뭐 이런 거랑 겹쳐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GV70하고 G70은 고성능 그 다음에 프리미엄 대형급이 아니라 중형급의 제네시스 SUV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지금 나와 있던 2.5 스마트 스트림하고 그 다음에 3.5 V6가 들어갈 거로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제네시스고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근데 웬걸 기존에 썼던 2.0 터보 엔진을 마력을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3.5 기존의 V6를 마력을 살짝 올리고 배기 시스템을 손봤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전략적으로 모든 신차에 들어가야 될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오일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 엔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사나 뭐에서. 그리고 이 2.5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이 들어간 차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나 제대로 된 안내 공지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대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2.5 스마트 스트림에 대한 엔진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한 거예요. 차가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몇 달이 지났는데 자기네 회사가 만드는 새로 만든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 시장에 진출 날짜까지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지연을.
제네시스의 미국 시장 본토 판매를 한참 미뤘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품질 문제 터지면 연방정부에서 뒤지게 두드러 맞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GV70과 G70에 2.0 터보와 3.5 V6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오늘자도 있고요. 2주 전인가 열흘 전에 난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G70, GV70 찾아보면 기사가 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GV80하고 그랜저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뭘로 보상을 받죠? 아니, 오중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냐고. 말이 됩니까? 제네시스인데 GV70, G70 가격도 그랜저보다 월등히 비싼데 여기에 스마트 스트림 새로 만든 엔진을 안 넣고 과거에 썼던 이 엔진을 넣는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현대자동차가 왜 이럴까? 근데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유능한 용병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긴데 외국의 유능한 CEO나 엔지니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아마 알버트 비어만이 왔을 거고요. 그 피터 슈라이어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뭐 7년에 왔을 거예요. 2008년에 피터 슈라이어가 오고 2015년에 알버트 비어만이 오고 그 뒤로 16년, 17년, 18년 쭉쭉쭉쭉쭉 되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뭐 루크 돈커볼케 왔죠. 그 다음에 피츠제럴드, 알렉산더, 피에즈라만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희한한 걸 알아낸 게 아니라 희한한 거가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피터 슈라이어는 디자이너죠. 디자이너요. 피터 슈라이어는 기아 총괄 디자이너. 맞죠? 기아 총괄 디자이너. 그 다음에 알버트 비어만은 BMW 와서 고성능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고성능 담당. 알버트 비어만. 알버트 내가 맥주만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루크 동커볼케는 벤틀리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현대 쪽 디자인 총괄이에요. 현대 쪽 디자인 총괄. 루크 동커볼케. 그 다음에 피츠제럴드는 람보르기니에서 왔어요. 피츠제럴드. 람보르기니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제네시스의 전략 담당이에요. 제네시스의 전략 담당. 피츠제럴드.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 사람 무슨 저기 아도왕이랑 싸운 사람인가 보니까 알렉산더는 어디서 왔냐면 부가티에서 왔고 제네시스의 유럽 담당. 그 다음에 피에즈라만 내가 많이 칭찬하는 사람 있죠. 피에즈라만 제네시스의 아키텍처 담당. 후륜베이스의 아키텍처 담당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뭐 사이먼 그다음에 삐에르 삐에르 가르댕이가 누구 있고 뭐 올렉 있고 몇 명 있어요. 그렇게 있고 최근에 2명 나갔죠. 한 명은 코닉색으로 가고 한 명은 그냥 그만뒀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파워트레인 쪽에 엔지니어나 엔진 또는 미션에 관련된 유능한 사람은 안 왔어요. 물론 제조회사에서 엔진을 만들 때 개인의 역량으로 엔진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벤츠나 BM이나 아우디나 이런 큰 회사에서 엄청난 지금 CEO들이 왔고 그 다음에 뭐 알버트 비어만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들이 엄청 욕하잖아요. 나라를 배신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엔진은 한 사람이 유능해갖고 만들진 않아요. 제조사에서 쭉 쌓여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래도 거기에 참여했던 파워트레인에 깊숙하게 참여했던 실질적으로 엔진이나 미션 쪽에 깊게 관여했던 용병은 현대자동차에 온 사람이 없어요. 순현대자동차는 중국 쪽 디자인 총괄, 유럽 쪽 디자인 총괄, 현대자동차 디자인 총괄, 제네시스 디자인 총괄, 기아자동차 디자인 총괄, 전략적 판매 총괄 이런 CEO들만 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껍데기만 좋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알버트 비어만이 와서 뭐 했어요? 아반떼 스포츠라든가 IG 그레전다든가 이런 거 내가 운전하면서 맨날 그러잖아. 세팅 잘했다고. 알버트 비어만이 자기의 능력 발휘를 100% 한 거예요. 피에즈 라만이 와서 뭐 했어요?
제네시스 후륜 베이스의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자기 능력을 10분, 100분 발휘하는 거예요. 알버트 비어만하고 피에제라면은 자기 능력 발휘를 잘한 거예요,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 파워트레인 쪽에, 물론 파워트레인은 제조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가는 게 맞지만, 파워트레인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2.5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에 이런 문제가 터졌겠느냐 이거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전기장치 쪽과 엔진 블럭의 소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나는 예상이 된다. 현대가 거기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터지는 거다. 예전에 세타2 엔진이 그랬으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네시스 GV70과 G70이 나오는데 엔진이 이 옛날 엔진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소렌토고 산타페고 페이스리프트를 했어. 근데 완전히 풀체인지를 했죠. 자, GV70, G70 이번에 나온 지 4년 됐으니까 페이스리프트 맞죠? 페이스리프트는 뭐가 바뀌어야 돼? 엔진이 바뀌어야죠. 페이스리프트는 원래대로면 파워트레인이 바뀌는 거예요. 산타페나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해놓고 풀체인지를 해버리더니 GV70이나 G70, GV70은 뭐 새로 나기 빼고 G70은 페이스리프트인데 페이스리프트를 안 해. 껍데기만 바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근간 없이 앞뒤 재지 않고 얼렁뚱땅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거 수습 안 돼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14명의 외국의 그 비싼 용병들 중에 파워트레인을 관장하는 용병이 없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고 또 안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순 디자인만 있지? 껍데기만 바꿔서 뭐 한다는 거야. 피에제라만 하고 알버트 맥주만 형님은 정말 잘했어요. 나는 피에제라만 진짜 대단한 사람 같고 알버트 비어만 형님도 대단하죠. 다 바꿨으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는 파워트레인의 업그레이드나 파워트레인의 내구성 확보가 중요한데 그쪽에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산타페가 신차가 나왔어. 이거 왜 쏘는 거야? 아, 누가 이거 저보고 자꾸만 노사장 뭐 카이스트 같은 공학도 출신이냐? 왜 이렇게 차를 잘하냐? 근데 저는 공학도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just reviewer입니다. just reviewer. 딱졸. 저는 그냥 just reviewer입니다. people's reviewer. people's reviewer. 대중의. 그냥 저는 그냥 리뷰예요. 저는 공학도가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차 공부를 뭐 어디 공대를 나왔냐, 뭐 카이스트 출신이냐, 뭐 어디 전공했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아, 누가 말대로 막 조리 놀림하고 놀리듯이 저 그래 중고차 팔이 장사했고요. 아, 수입차 인증일 했고요. 외국에서 슈퍼카 수입해서 자가 인증으로 인증 등록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일했고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도 했고요. 저는 그냥 잔뼈만 굳은 자동차 인생 20년에 잔뼈만 굵은 그냥 구력이 센 사람이지 저는 이런 뭐 공학도 출신이라든가 뭐를 석사 학사가 있거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 딱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공부 안 했으니까 절대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인증일은 했습니다. 저는 EK 오토라고 자가 인증 등록도 건교부에 돼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니셜이 노은규니까 의은 KYU EK 오토로 건교부에 자가인증 등록도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파워트레인 쪽에 너무나 현대자동차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들이 터지는 거고 아무리 아키텍처나 뼈다구나 세팅값을 잘해도 파워트레인, 심장이 받쳐주질 못하면 더군다나 받쳐주지 못해서 힘만 없는 게 아니고 넣어놨던 엔진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기름을 먹고 불 붙고 뭐하고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로 가는 시대에 엔진에 투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아요. 지금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도 어차피 이거 미국에 못 팔거든요. 이거 개발한 것도 지금 막 돈 들어간 거 이거 타산성을 뽑을 수 있냐 없냐로 머리 아픈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 엔진을 많이 팔아먹지 못하게 생겼거든. 투자 대비 뽕을 못 뽑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앞으로 내연기관이 10년 아무 이상 없이 가고요. 20년 안까지도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70%는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 우리는 내연기관 없어질 거니까 투자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물론 어떤 정책으로 가는지 저는 모르죠. 그 대기업이 뭘 어떻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뭐라 근데 느낌상 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등한시하거나 뭔가 좀 여기에 핵심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차체 값을 좀 올려도 되니까 엔진 블럭의 소재에 투자 좀 하라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엔진 블럭이나 헤드의 소재가 약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소재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엔진 블록의 소재 값을 아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엔진 블록을 좀 좋게 만들라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저의 그냥 의견을 제시해 본 겁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자동차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한라봉법을 입법할 때까지 목소리를 외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엔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바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 소비자와 시청자들의 원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리뷰어입니다. 대기업의 눈치를 보거나 대기업한테 뭐 스폰을 받으려고 후원금을 받으려고 차를 리뷰차를 받기 위해서 아량을 떨거나 아부지를 안 해요. 저는 소비자 편에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쫄질 않죠. 근데 소비자 편에 있다라고 해서 현대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되면 좋죠. 그래서 현대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